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도와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씨의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정의당의 국방기획단장이신 김종대 단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이 가을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가을은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그리고 좀 흐리고 먼지도 많이 낀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을 하면 단풍부터 시작해서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을 자랑했는데 이번 가을 같은 경우는 좀 먼지와 비로 이번 가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갈이 된 비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김광석이 생각나죠. 흐린 가을 하늘 아래 편지를 써. 아주 이런 가을 하늘에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싶습니까? 아이고, 참 쓸 사람 많아요. 네, 뭐 첫사랑도 생각나실 것 같고. 아니,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지금. 아니, 지난주에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 방송이 추후에 부활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중간에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만 한 2년, 만 2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 두 명이 방송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전문가 모시고 우리가 또 방송을 진행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 남다르죠.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실은 저는 국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인연 공세를 많이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제 정 대표하고 이걸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자리가 있다니. 그다음에 여기도 또 우리 편이 있구나. 이런 건 뭐 국방을 제가 20년 넘게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 대표 역시도 그 평화네트워크 시민단체를 이제 불과 아니죠, 꽤 됐죠. 한 10여 년, 17년 되죠. 17년. 되게 오래됐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 대표도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와중에 쌓은 내공을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밖으로 확장되는 데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 국한돼서는 안 되고 보다 현대적 추세에 맞게 진화해야 된다. 그건 역시 매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이 아니죠. 8월 말쯤에 이제 술 한잔 마시다가 우리가 좀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뭐 평화가 어쩌고 안보가 어쩌고 국방이 어쩌고 이런 걸 대중들하고 좀 풀어내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찾다가 그때부터 이제 좀 뭐 그전에 이제 낙검수도 있었습니다만 팟캐스트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4개월 전에 이제 국민TV가 개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국민TV 관계자한테 전화 한 통 했다가 바로 이제 코가 끼어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종대 단장님하고 방송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어떤 또 이제 깨우침도 받았습니다만 일단 뭐 안보, 국방 그러면 굉장히 좀 이제 좀 우리한테 굉장히 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좀 거리가 많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거는 뭐 정부나 군
또 소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뭐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성역시와 금기시화되어 이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우리 김종대 단장님의 방송을 통해서 잘 안 보이는 안보를 좀 우리가 좀 더 잘 보게 됐고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어떤 뭐 국가나 군사 안보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인간 중심의 안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디딤돌을 놨다 이런 어떤 좀 자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자부심도 물론 있고요. 또 국방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들하고 괴리감을 갖게 만든 건 독재자의 의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국방도 여느 사회 부문과 마찬가지에 우리 사회의 엄연히 한 구성축이라는 이런 걸 현실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이라는 거는 많은 숫자 63만의 장병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저는 국방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변해 주냐고. 더군다나 우리 아들, 딸, 조카들이 다 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변해 주는 게 없다. 오로지 군의 지휘관으로만 대표된다. 그러면 누가 권리를 챙기고 어떻게 인간적인 병영이 되겠느냐는 게. 이게 결국은 국가의 일원이고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서 잘 써먹자고 하는 군대라면 우리의 시민 주권, 우리의 주권이 관철돼야 되는데 거리가 느껴진다? 멀리 있다? 그 다음에 정권이 독점한다? 이래되면 뭡니까? 이건 안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생명 가치가 저평가됨으로써 결국은 이 사회와 불화를 겪는 매우 특이하고 고립된 집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또 어떤 그 공동체 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주권자인 시민이 무언가 개입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안보가 진짜 안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겁니다. 결국 공동체적 가치로 회복하는 것이죠. 정상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프로가 조금 더 어떤 진보의 터붓이 됐던 금기를 깨고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그 공동체적 가치로 안보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면은 우리 프로가 거기에 일익을 담당했다면 대성공을 한 겁니다. 아직도 숙제가 있고 과제는 그럼요.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도와 법과 어떤 돈으로서 또 어떤 하나의 그 절차로서 결실을 맺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진보 개혁 진영에서 뭐 국방이다, 안보다, 그럼 왠지 좀 위축되고 말이죠.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이런 주제였는데 그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우리가 좀 승부수를 띄웠던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잉태된 가능성이 우리 김종대 단장께서 정의당, 진보 정당에서 이 국방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전문가로 활약하시는 뭐 이런 어떤 또 이제 좀 아직 뭐 뚜렷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 멋진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제 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안보 국방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종대 단장께서 굉장히 또 알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게 풀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보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런 주제를 만들어졌다는 데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뭐 이 많은 또 우리 김종대 단장님 팬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같이 한 거죠. 그래도 뭐 오늘 또 뭐 일단 마지막 방송입니다만 또 우리가 또 그 얘기해야 될 주제들은 또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근 횟수로 3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국방을 두렵게 인식하면서 왠지 위축됐던 우리 시민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시민 세력들의 위축된 소심한 일면을 독재자는 유감없이 활용해가지고 마음껏 독점하고 마음껏 자기의 전유물로 삼아온 이 국방의 왜곡굴절된 현상을 우리가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보가 더 나빠졌다. 이게 더 국가가 불안하면 안보가 실패한 것인데 이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안보가 좋아졌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네. 불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희생됐다. 네. 그 다음에 전쟁이나 뭐 북한하고 교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희생당하고 있는. 작년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또 해병대 사건, 뭐 이런 그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지. 이런 걸 계속 그 방치하고 요즘 와가지고 보면 장병이 다치면 치료비를 제대로 줍니까? 아니면은 뭐 군 병원 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그 많은 국방 노동자, 즉 우리 군 장병들의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기득권 위주로 형성된 국방 체제는 네. 국민의 적이고 시민의 위협입니다. 네. 이걸 방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네. 정상화해줘야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국방의 프로토타입, 그 원형과 본질로 회복을 하는 것은 이건 시민적인 요구고 네. 원래는 보수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진보가 지금 떠맞자는 거예요. 네. 원래 보수가 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진보는 또 진짜 보수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네. 보수에도 좋은 가치가 있어. 네. 보수의 좋은 가치는 뭐예요? 좋은 전통을 지키고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요. 네. 이게 보수의 원래 의미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보수가 조금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추구하는 진보는 네. 프로그레시브 그 자체 진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이것은 진짜 보수의 좋은 점도 있는 게 진보라고. 네. 오늘날 마땅히 진보는 이제 우리 그것까지 사회가 지키고 네. 갖고 와야 될 가치를 제대로 지키겠다. 아니 좋은 가치가 있으면 지켜야지. 그러면은 네, 그런 어떤 또 아니 우리 좋은 가치 많아요. 네. 이거 지켜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보수주의자이기도 한 건데 이게 네. 바로 진보예요. 네. 아니 뭐 진보 정당에 입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보수주의자를 자처하시고. 그 진보는 진짜 보수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한보에서 많이 다뤄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군과 민군 관계. 민군 관계. 예, 민군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엊그저께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분의 그 업적, 이분의 그 공과 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김영삼 전북대 이 민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최대 업적으로 뽑는 게 이제 하나의 척결이고, 하나의 척결. 예, 그리고 아마 그 건국 이후로 이 무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이 무기 비리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후벼 파버리고 다 수사를 해서 그걸 제대로 이제 먼저 일벌백계했던 것이 그 유명한 율곡 사업 비리 수사 사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또 보면은 어찌되었든 이제 이 군사 독재에 오랫동안 항거를 했다가 본인이 중학생 때부터 꿈이 뭐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이 군사 세력과 손을 잡고 또 집권을 성공했던 그래서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러면 이 민군 관계 우리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없이는 한국 사회가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제 대학 입학할 때여가지고 그때도 뭐 잘은 몰랐습니다만 뭐 하나의 척결, 율곡 사업, 뭐 비리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젊은 분들께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하나의 척결이 왜 지금 지금 뭐 20여 년이 지난 20전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또 민군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데서 왜 이렇게 이제 좀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이 하나회가 뭐냐. 군대 사조직인데 그 하나회는 원래 그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그 기능을 하던 것이 뒤에 명칭이 하나회로 바뀐 겁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군인들은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비밀 사조직입니다. 그 기원은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출신 장교들의 친목을 도모해라.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선포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의 기반은 물리력, 즉 군대인데 이 군대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의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의 어떤 친목을 좀 다지는 이런 어떤 그 모임을 하나 엘리트 군인들로 해서 만들어라. 이게 정식 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회는 육사 11기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육사 11기예요. 그렇죠.
여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군사정권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이어져서 육사 37기까지 네. 총 26개 기수에 걸쳐서 네. 각 기수마다 10여 명 정도의 정예 엘리트 장교들을 뽑아서 비밀 사조직으로 운영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4년인가 수도경비사령관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필용 사령관이 네.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네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내란죄가 돼버려가지고 그때 보안사령부에 끌려가서 혹독한 그 조사와 함께 윤필용 잔당 세력들에 대해 네. 일제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때 많은 장교들이 끌려가 고문을 받습니다. 네. 거기서 드러난 게 윤필용 배후에는 그 군대 사조직이 있다. 네. 그게 1심회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든 거라 보니까 윤필용 사건에서 하나회를 청와대가 다시 개입해 구제를 해주는데 네. 그때 젊은 그 청년 장교 전두환 노태우가 구제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이 힘을 써가지고 네.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고 나자 네. 이 육사 11기를 주축으로 한 그 윤필용 사건의 배후에 있던 사조직이 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2.12 사태라고 하는 그렇죠. 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회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저기 과거의 정적들한테 대한 무참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윤필용 사건을 조사했던 보안사령관 강창성, 네. 아주 물고문으로 악명 높은 학생들 많이 잡아들인 이 강창성 사령관을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 네. 군대 그 훈련소로. 네. 가서 개고생 시켜줘. 어찌 보면 전두환 노태우 상관인데요. 상관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회가 다시 권력의 줄기세포로 다시 기능을 하면서 후배 장교들을 계속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게 육사 37기까지 내려가요. 네. 이게 이제 1980년부터 전두환 노태우부터 해가지고 1992년까지 하나의 군대의 권력의 줄기세포로 기능을 해왔던 겁니다. 네, 네. 군대 좋은 보직을 독차지하고 진급은 또 독차지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네. 정권 친위부대로 네. 나치의 근위대 같은 친위부대 장교들 같이 네.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군의 모든 요직을 다 독점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인 1993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심야에 이건 아주 뭐 진짜 아주 내가 봐도 기절할 얘기인데 네. 군보다 훨씬 더 이 신속한 작전을 통해서 신속하게 네. 하나의 주요 장교들을 찍어가지고 네. 면직을 시키는 군 인사안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최고 국군 통수권자니까 명령권 이제 그 인사권자니까 바로 뭐 사직서 받고 이럴 틈 없이 그냥 너 하나이지 이러면서 바로 이제 정광석화처럼 네. 제거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현직에 있던 사령관들이 우수수 모가지가 떨어집니다. 네. 이래놓고 다음날 저 심야에 발표하고 다음날 아침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 첫 말이 네. 니들 놀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망석하죠.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한국 현대사에 그 서슬이 펄었던 군부의 최고 지도자들을 네.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이래서 아마 군인의 그 콧대를 확실히 꺾어놓은 한국 현대사의 유일한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네. YS 한 명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YS 같으면 기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본인도 그런 공포심은 갖고 있을 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군사 쿠데타를 두 차례 경험을 했었고, 네.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권과 공동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3당 합동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그런 군 지휘관들 하나의 출신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무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혹시 잘못 건드렸다간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 또다시 3차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을 법했는데 그런 걸 뭐 그 YS가 특유의
이 뚝심과 이 정응석과 그렇죠. 그 결단력으로 돌파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평가해줘야 돼요. 네. 예, 이렇게 안 했더라면은,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안 해치웠더라면은, 네. 틀림없이 반격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 하나회의 어떤 육사 11기가 어떤 기원을 이룬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주축 기수는 육사 13기고, 네. 12.12 쿠데타 때 일선에서 행동대장들은 육사 17기 기수들입니다. 네. 네. 그런데 YS 정권이 저물고 그라고 이제 군부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네. 이건 군대의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콧대를 눌러놨기 때문에 뒤에 민주정부 10년도 사실은 가능했다고 네. YS는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누구냐고. 이상득 의원 아니에요. 네. 그 양반이 육사 13기라고. 네. 그 양반이 30년 동안 하나회의 물주였어요. 네. 이래서 이명박 때 거의 다 제거되고 남은 군인들 중에 하나회 몇 명이 전격적으로 사단장군 계급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하나의 잔존 세력들이. 네, 네. 그건 이상득이라는 사람이 뒤에 네.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 와선 사성장군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회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그와 유사했던 혹은 그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군대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제된 한두 명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이제는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가 다 제거하는 걸 이명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남은 하나회에 대해서 구제를 해줬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형이 육사 출신의 하나회의 실질적 후견인 이상득 의원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이 육사 37기 박진만 씨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처음에 첫 주춧돌을 놓은 게 자기 아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 섞여버렸어요. 이래서 한번 스와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세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교훈은 이제 다 부정이 된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뭐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역시 이제 국방 개혁에 너무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거의 정부에 있던 분들한테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이 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했지. 이게 이러다가 또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 개혁을 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이렇게 뭐 말씀하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었는데 있었어요. 그런 실제로 사례가. 이제 그런 어떤 민주 정권에서 이 군에 대한 컴플렉스, 이 군사 쿠데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그때 뭐 같이 뭐 있었죠. 있으니까. 일부 인사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려를 많이 표명했죠. 조선일보가 선동한 군부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진짜 안보 같은 게 필요한 방송이에요. 뭐냐면 군부에 대해 가지고 모르니까 턱없이 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평소부터 좀 들여다보고 알면은 그렇게 두려움이 안 떨어도 돼요. 그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그거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다시 좀 떠오르는 게 정부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밖에 있던 다른 분이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그 국민들 시민들을 뭘로 보느냐? 당신들이 시민의 힘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건데 어떻게 그 군부를 두려워해서 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군사 쿠데타를 걱정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두 사람이 말싸움이 붙었던 이런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민주개혁 세력과 군부가 서로를 비인간화해왔어요. 자기들이 자긍심이 넘치고 역사의 주체인데 쟤들은 이런 거하고 무관한 비인간 집단이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해왔단 말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관점이 다르고 하는 거는 열심히 싸워야죠.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적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군사 쿠데타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국방개혁한다고 군사 쿠데타 일으킨다면은 아니 그래서 헌정이 마비된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미얀마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나라들도 다 민주화된 나라들인데
이것 때문에 할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헌정의 그 형식적 민주주의 틀마저도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시민이 쌓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피와 땀으로. 그런데 이걸 신뢰 못하고 왜 겁을 먹어요? 에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 뭐 실제로 그런 어떤 공포심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인 만큼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철학이 있으면 그런 어떤 좀 뭐 두려움을 가지고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국방개혁이 미진했던 결과들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군의 기득권 세력들이 또 바로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국민 전체를 위한 안보인지 국방인지 이게 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이게 잘 그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다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내용적 민주주의는 많이 후퇴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형식적 민주주의는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그 기득권의 바로가 우리가 그 어떤 제3세계 독재 정권처럼 극단적 사례로 가지 않는 이유는 비록 내용적 민주주의는 깨졌다 할지라도 아직 형식적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그 틀 자체는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다원성이 그나마 이 나라를 이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그 이상으로 후퇴하고 이전 형식 민주주의부의 기본부터 교란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일 모레 군사 쿠데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또 기본 형식적이나마 아직은 민주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만침 우리가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않고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그나마 그 이상으로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가 이제 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아주 야만적인 현상이지만 이제 21세기에 지구상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아시아 나라들 거의 다 민주화되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 뒤로 군부는 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로 YS가 하나회를 척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1987년에 6월 민주행정 때 다행히 계엄이 선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민주주의 조치가 그 이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래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서 또 군대 장갑차 특수부대로 다 밀어붙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행이도 잘 넘어갔고 그 다음에 YS가 군정종식을 그 모토로 내걸면서 군의 권력의 핵심이자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군 사조직 척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형식적인 민주주의 틀이 자리 잡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을 군대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왜 자꾸 정치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 몫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군을 개판친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못했던 야권과 시민단체의 무능력도 거기에 한몫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걸 좀 반성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이상 나머지는 또 시민의 몫인 거예요. 자기 주권을 자기가 행사해야 남이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지난 방송에서 좀 다뤄왔던 그 주제입니다만 결국 그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이제 뭐 공포를 재생산함으로써 그런 어떤 이 안보 국가, 공안 통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야권이나 또 언론이 제대로 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저도 시민단체의 관계자의 한 사람이니까 좀 반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그 율곡 사업 비리. 율곡 사업 비리. 먼저 율곡 사업이 뭔지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그게 1974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해는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괌인가 그 섬에 가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아시아 국가의 안보는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책임져라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예견되기 시작하니까 박정희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네. 오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방위 성금을 걷고 뭐 국가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되는 재정을 국방에 쏟아부으면서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전차, 장갑차, 소총, 탄약 이런 어떤 주요 한국군의 무장들이 이제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결부에 중화공업을 일으키는 네.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그 군의 무기 현대화 사업 한국군 현대화 사업을 암호명 율곡 사업이라고 했던 겁니다. 네, 율곡2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 율곡2의 호를 따서 율곡 사업으로 명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명명을 네. 했던 겁니다. 이로부터 이제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는 단계로부터 네.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외국에서 핵심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네. 예를 들어 뭐 헬리콥터 뭐 해상 초계기, 전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군이 도입하는 네. 중견군대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기 도입이 첨단화되면 될수록 국내에서 기술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서 그것도 미국으로부터 주로 사왔던 겁니다. 그렇죠. 또 사업 규모도 엄청나게 이제 큰 사업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아니 세상에 조 단위 사업이 네, 네. 생겨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냄새가 좀 구렸어. 여기서 뭔가 흑막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네. 그 1993년에 공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정용후 대장이 네. 이제 그때 막 퇴임을 해가지고 기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얘기하는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노태우 정부 말기에 원래 공군이 요구한 미국의 F-18 전투기를 사기로 했다가 네. 청와대 압력으로 F-16으로 기종이 변경됐다. 네. 내가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국군 수도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 거기서 저녁식 또 못 치르고 네. 군 인사비리 혐의를 뒤집어 쓰고 부당하게 조사를 받은 다음에 불명예스럽게 제대했다. 네. 그런데 그 배경은 이거 청와대가 F-16 전투기로 가려고 나를 제거한 것이다. 네네. 이 선언을 하다니 국회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하고 감사원에서 그 F-18이 F-16으로 기종 변경이 된 1991년에 노태우 정부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서 무명의 대법관 이회창 씨가 감사원장으로 부임을 네. 해가지고 성역 없는 조사를 외치면서 이걸 조사하니까 국민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일약 이회창 씨가 국민적 영웅으로 그렇죠. 뜨고 네. 네. 차제의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군의 모든 무기 도입 사업으로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까보니까 이게 뭐 무기 도입이 뭐 엿장사 마음대로 권력 마음대로 이리저리 변경이 되더니 여기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 간 사실들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네. 그 이상득 씨의 그 육사 13기 동기생 국방장관을 했던 이종구 씨는 네.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1980년대에 받은 뇌물만 6억이 밝혀졌고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예. 6억이 드러났고 그 외에도 이상훈 전 국방장관도 네. 거의 같은 규모로 뇌물을 받은 게 발견이 됐고 이게 뭐냐면 주로 미국의 무기 공급 업체하고 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또 하나의 이명 계약을 체결해서 네. 그걸로 뒷돈을 받은 거예요. 네네. 이런 식이 거의 관행이 만연이 돼 있었다. 이래가지고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해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혹을 가졌던 건 F-18에서 F-16으로 기종 변경될 당시에 거액의 정치 자금이 청와대에 상납된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이건 결국 못 밝혔지만 네. 제가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국회 보좌관 했잖아요. 네. 그때 밝혀냈어요. 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자 YS 때 국방장관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 군 전력증강위원장을 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수상한 괴자금을 권영애 씨가 관리했다. 그렇죠. 네. 네. 이걸 뭐 50억, 100억 단위로 찾아냈으니까 네. 우리가. 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기 도입 사업은
무기 도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일부는 지가 먹고 일부는 정치권에 상납하고 상납하고 네. 일부는 괴 자금으로 관리를 했던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던 겁니다. 네. 이게 율곡비리 특별 감사원 감사와 그에 이은 검찰 수사, 그 다음에 국회 국정조사가 있었던 네. 93년도 상황이에요. 네. 그때 국민들이 세상에 하나회 척결에 이어서 무기 도입 비리까지 파헤친다. 이때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네. YS 지지율 1년 동안 집권 첫해 지지율이 90%. 독재 정권도 아니고. 독재 정권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때 한참 뭐 이제 지역 감염도 격화되어 있었고, 그렇죠. 예. DJ와 YS가 이제 정치로 갈리면서 여론도 많이 양분되어 있는 그런 조건에서도 90% 넘는 지지를 90%.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그렇죠. 역사적인 진짜 역대급 지지율을 한번 보였던 그런 인사였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아쉬운 게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무기 비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아니 율곡 비리 당시에 비리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해예요. 네. 그때는 막 뭉텅이 돈이 네네. 직접 빠져나갔으니까. 지금의 비리 보면은 그거하고는 약간 양상이 뭐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일부 주요 지기자들이 네. 지 개인 사적 이익을 취한 것들인데 네. 우선 규모나 그거는 그때만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치명성은 여전한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가 잘못되면은 야전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원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는 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YS가 이렇게 집권 전반기에 군을 신나게 조지고 네. 집권 후반기에는 지도 국방 비리를 저질렀다는 데서 이게 이제 아픈 역사가 또 반복이 된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린다 김 사건. 그러니까요. 네. 백두정찰기 도입 사건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양호 국방장관이 YS가 아주 신임하던 국방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린다 김 사건으로 제거되는 거 보십시오. 네. 이게 2임기 중에 그렇죠. 터진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얼핏 그 빈틈을 조그만 틈을 남겨놓으니까 네. 그 틈을 타고 또 이제 국정을 농단하는 국방 비리 세력이 또 개입을 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역사 자체는 집권 후반기에 또 나타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하나의 척결이나 이런 율곡사와 비리 수사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어떤 군에 대한 문민 통제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YS가 이 민군 관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그 과제이자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민군 관계를 제대로 정립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임기 초반에 좀 약간 좀 깜짝 쇼의 성격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그러니까 YS의 스타일을 보면은 퍼포먼스에 강해요. 그런데 이 제도와 구조와 이런 어떤 장기 지속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식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YS가 평소에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정세현 당시 통일비서관이었죠. 그 YS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청주의 어디 중학교에 가서 일일 교사를 대통령이 하는데 아주 멋있게 스노피자라는 철학자는 스피노자가 아니라 스노피자라는 철학자는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니까 다음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재밌는 얘기다 이게. 도대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는 사과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말실수를 했고 뭐 책을 읽으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중간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거 잘못 인용해가지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 양반은 화끈한 정말 돌파형 정치인이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자기가 개혁한 걸 장기 지속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혁은 깜짝쇼였어요. 금융실명제가 그것도 전격적으로 아주 정광석화처럼 됐고 하나회 척결, 율곡비리 수사 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한때 카타르시스를 심어준 건 맞습니다. 또 군정을 종식하고 군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본때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의 자산이 되고 토대가 돼서 다음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이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요. 좀 지식과 철학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네네네. 참 그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만시지탄의 그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 군대의 또 병폐로 작용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YS가 여러 가지 어렵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외교 안보 관련해서도 또 통일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주로 뭐가 인상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취임사 때 하셨던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아주 센 말이었어. 그런 얘기를 갖다 DJ나 노무현이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법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혔습니다만.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또 이제 당시 그 장교수였던 이인모 선생을 또 이제 조건 없이 송환도 북으로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남북 관계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취임하고 한 달 만에 북한이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를 시켰는데 이때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북 강경책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굉장히 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좀 많이 놓치고 말았다. 놓치고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었고 또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 중국과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하고 이런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세계적인 격변기에 최초의 문민 정권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어떤 좀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서는 굉장히 좀 그 근시안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노태우 정부 때 한국의 외교 안보는 제2의 도약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업적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는 북방 정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참 그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 첫 해에 77 선언을 발표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정말로 이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일대대 도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변하고 있고 냉전이 와해되는 시점에서 이 변화된 세계에서 한국이 그 변화의 마지막 기관차에 올라탄 겁니다. 막차에 올라타서 그 변화의 물결에 동참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역대 정부 중에 노태우 정부가 가장 빛났던 5년이라고 봐요. 외교 안보에 국한해서 봤을 때. 그런데 그 노태우가 물태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권위가 없고 말이지. 무슨 군인이 저렇게 물러터졌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물러터져가지고 임기 말에 냉전 세력의 반격을 당해가지고 이젠 대통령 지시도 안 들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동복 안기부장 특보가 대통령 훈령을 조작해갖고 지멋대로 이산가족 그거 깨버리고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해버리고 그러니까 YS가 대통령 지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YS가 92년 대선 때 그런 안기부 군부의 이제 강경 세력과 결탁하면서 이른바 부풍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부풍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됐었던 힘 중에 하나가 부풍이었던 만큼. 집권기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다른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북한 곧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흡수통일론에 매달리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5년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이 동시성의 비동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어떤 탈냉전의 이 흐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차에 올라탔는데, 그리고 그 어떤 흐름에서 또 제일 먼저 뛰어내리게 되는. 그러면서 그때 잘못 짜였던 이 한반도 문제의 구조가 오늘날에도 더 악화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YS가 결국은 이제 북한의 문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원칙과 철학이 빈곤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냉탕온탕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열몇 번 기조가 바뀝니다. 언제는 강경했다, 언제는 또 아니다가. 그런데 막상 그 94년 불바다 위기, 이건 심각한 전쟁 위기였어요. 이때는 미국이 클린턴 정부가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겁을 집어먹고
어쩌할 줄을 모르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해서 극적으로 이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카터가 중재한 대로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 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또 역사의 장난인지 그 해 94년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또 사망해버려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남북 관계가 또 극단적으로 벼랑 끝까지 가는. 그때 이제 뭐 당시 이부영 의원이 우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합의한 그런 어떤 지도자인 만큼 마땅히 정부 차원에서 조문을 나는 보내야 된다. 이 얘기했다가 또 이제 역풍을 맞이하고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이거에 또 북한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남북 관계 나빠져. 김정일은 그때 당시 완전히 이제 플레이보이쯤으로 이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곧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로 갔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얼마 전에 합의했는데 불과 한 달여 있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이제는 또 남북 관계가 벼랑 끝으로 가고 이게 하도 냉탕온탕을 오고 가니까 어떤 일관성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시간 낭비하니까 클린턴 정부가 남한 정부를 보니까 한심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남한 정부를 따돌리고 북한하고 직접 접촉해버렸죠. 그게 이제 비슷한 10월달에 제네바 합의로 나왔죠. 제네바 합의로 나오고. 그러니까 합의는 북미 간에 하고 거기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경수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70%는 또 한국이 되기로 되고. 하고. 그때 YS가 한 얘기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저게 통일되면 우리 거다.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우리 거니까 한 개 말고 2개 지어라. 그렇게 뭐 또 호기를 부렸던 이런 어떤 그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게 도대체가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 정신 못 차리겠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전임자였던 구사 정권 때 열렸던 남북 관계가 이 문민 정부에서 좀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 부분이었던 어떻게 군부가 북한에 대해 더 전향적이고 민간 민주주의 지도자가 이렇게 또 꼴통짓을 하니 말이야. 이게 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군부가 강경하고 민간의 문민 지도자가 온 거 평화주의자라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역사적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군민이 평화 지도자가 된 적도 많아요. 그럼요.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다 군 출신이면서 평화 지도자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의 정치 스타일과 철학에 달린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YS의 5년은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후과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좀 톡톡히 치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YS 때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역시 흡수통일에 대한 미래는 버리자. 뭐 설사 그런 때가 오면 그런 상황을 위해서 차분히 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순간 흡수통일은 고사하고 통일과 더더욱 더 멀어지고 일종의 근친중호 현상을 동반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더 악화됐다고 하는 것이 YS 때 5년. 또 이명박 때 5년, 또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이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인 것 같아서, YS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공과를 논의하면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 YS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흡수통일에 대한 미래는 버려야겠구나. 요거 하나라도 좀 교훈을 길어올리면 다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YS, 이명박근혜 이 세 명의 그 보수 정권 지도자들은 사실은 그 세 명 다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고 우기는데 YS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어떤 대통령을 거치는 보수 정권이 정말로 아쉬운 거는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같이 군인이지만 철학이 있으면은 갑니다. 노태우 대통령 뭐요? 77 선언하면서 민족 통일과 자존의 시대를 열겠다. 용산에서 주한미군 나가라. 전시작전권 가져와라. 북한하고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손잡자. 그다음에 북한을 국가로 승인해 줘 달라. 누가?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는 중국 소련과 수교하겠다. 북한은 미국 일본하고 수교해라. 사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노태우가 냉전 의식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철학 일관성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 나머지 3명은 YS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적으로 하려면 제대로나 하든가. 노태우 같은 해법이 나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뭘 하는 대통령인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뭘 하자는 건지 얘기를 보면 어떨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고
어떨 때는 원칙적인 대응이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렇게 빈곤한 철학 위에서는 사실은 본인도 뭘 할지 모르고 국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권이 꼭 외교를 망쳐. 남북관계도 망치고. 내 어떤 철학과 전략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보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면서 큰 방향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불신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문제예요. 북한하고만 사이 나쁩니까? 일본하고는 어때요? 그다음에 미국하고는 얼마 전에 아베 만난 다음에 오히려 더 좀 뭐 상황도 안 좋아진 거고. 그다음에 미국 요즘 한국 우습게 보는 거 보십시오. 전투기 기술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가 완전히 돈만 뽑아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니까 저 중국에 한마디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뺨만 맞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뭐 천안문 가서 이제 그 위에 올라서서 이제 굉장히 좀 한중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미국 가서는 또 딴 얘기해서 또 이제 양쪽에서 좀 조인트 양국 쪽에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일본은 더 우습게 보고. 그러더니 정상회담 때 비사를 막 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요. 우리 소녀상 안 없애면 논의 못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가는 건 이건 얼마나 우습게 받는가가 아주 적나라한 건데. 아이 국가의 지도자가 저기 뭡니까 저 세계를 상대로 해서 나는 내 꿈은 이거고 한반도는 이런 역사로 가야 된다는 걸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남이 왜 존중해 줍니까? 가만 보니까 한국 대통령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저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대통령이니까 네 맘대로 해 이러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같은 보수 대통령이라도 노태우와 이후 대통령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 YS 서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그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양김시대가 막을 내렸고, 그리고 굉장히 국민적인 열망에 힘입어서 그 대통령이 되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이제 과거 민주주의를 상징했던 인물들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셨어요.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 이것이 뭐 이제 민주주의가 왔다고 확실했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민주 세력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YS의 서결을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뭐 곧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 방송인 만큼 우리 김종대 단장께서 좀 현재 좀 그 집중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애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개혁 진보를 표방하는 많은 정치 세력 또 언론인들 뭐 참 저는 그 20년 넘게 이 국방 업무에 종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집단으로 시민 세력이 정비되지 않고 또 야당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권 교체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공하는 새로운 평화공존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역량과 자신감과 의지가 없다면 집권하면 뭐 할 겁니까? 또 끌려다니다 말고 쩔쩔매다 말고 보수 세력 무섭고 언론 무섭고 미국 무섭고 이래가지고 또 한 세월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말거든요. 이제는 정말 실력 있는 진보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외쳤던 어떤 전통적인 진보의 구호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정말로 평화공존과 번영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위대한 항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주도자가 되고 선장이 되고 항해사가 되려는 매우 냉철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고민들을 할 줄 알 때 국민들이 저 집단에도 뭔가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한번 좀 투자해볼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시간을 낭비하면서 남들한테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 기만이.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성찰과 반성과 혁신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 중심의 병영, 어떤 그 제대로 정상화된 국방, 그 다음에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능력 있는 집단이 돼야 되겠다. 네. 이 진짜 안보를 구현할 수 있는 준비된 집단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네. 이런 어떤 진보의 역동적 모습이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물쭈물 해버리고 무저기 헷갈려 하면은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온다 한들 그 기회가 우리 것이 되겠으며 또 거기서 성공한다 한들 우리가 국민들한테 무슨 새로운 역사의 결실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외교안보를 다뤄온 우리 진짜 안보는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와 더 많은 활동가들 또 어떤 재기발랄한 그 방송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프로 이후에도 네. 더 풍부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콘텐츠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게으르면 망해요. 요즘 뭐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시지만 그래도 일단 그 오늘이 김종대 단장님하고 하는 공식적인 방송 마지막입니다만 네. 언제든지 다시 이제 컴백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이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한 또 분야에 걸쳐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새롭게 또 소개할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제 좀 방송을 또 알차게 꾸며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래도 끝으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주도해서 군인 권리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좀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람의 어떤 인간의 생명 가치를 저평가하는 군대는 전쟁 나면 집니다. 네. 근데 우리 군대의 모든 법률, 제도, 시스템은 장병의 생명 가치를 저평가한 기반 위에서 고안된 거죠. 네. 밥 먹는 것도 병사들은 따로 맛없는 밥 먹어야 되고 옷 입는 거 심지어 혁대까지도 장군과 병사 다르거든요. 이런 군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네. 그러려면 목숨값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네. 목숨값을 놓쳐서 급료, 그다음에 아프면 치료받는 거, 생명권, 네. 그다음에 자유권, 왜 갇혀서만 삽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권이죠. 폭행이나 반인권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등등을 해서 군인 권리에 대한 기본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걸로 목숨값을 좀 높여놔야 되겠다. 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사람 귀한 줄 알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귀하게 써먹어요. 값으로 그냥 막 써먹는 게 아니라. 예. 귀한 사람을 귀하게 써먹으려면 머리를 굴려야 돼요. 네. 그게 바로 군대가 선진화되는 기회가 거기서 포착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군대 운영 재래식입니다. 네. 사회에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네. 이걸 선진화하려면 사람 귀한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걸 포괄적인 규범 체계 하나 만들어놔요. 네. 군인의 자유권, 생명권,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해서 네. 거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좀 우리가 명기를 해놓겠다 이게. 네. 이걸 정리당에 해야 돼. 참 뭐랄까 말씀드리니까 좀 공교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재작년 9월달에 첫 방송을 시작할 때 진짜 안보의 출발은 사람이고 진짜 안보의 끝도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어떤 안보, 사람 중심의 국방을 강조를 했는데. 그때 방송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김종대 선생님하고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 이제 정치 일선에서 네. 그걸 구현하고자 네. 어떤 이제 일단 방송을 좀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 소회가 저로서는 남다르게 좀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지난 2년 동안 좀 어렵고 딱딱한 이 국방 안보 문제를 알기 쉽고 재밌게 말씀해주신 우리 김종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감사와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을 달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네. 아유 고맙지. 네네. 그래서 살아 돌아오실 거죠? 그럼 예. 제가 어디 가겠어요? 네네. 튀어봤자 벼룩이에요. 네. 예. 우리 지난
2년여 동안 또 멋진 방송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방송 끝나고 네. 감사패는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네. 감사주 제가 한 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진짜 안보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방송 공식적인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진짜 안보는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10월 8일부터 개편해서 네, 새로운 모습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